자, 제가 지금도 연매출 1억에서 많게는 5억거래 하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특히 먹는 장사에서 빠른 성장을 이뤄낸 분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이게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이 다른 사업 분야에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냐? 똑같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미 보시는 분들 중에 수긍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실패까지 포함된 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자신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원칙 1.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원칙 2. 절대 1번 원칙을 잊지 말아라. 무슨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 주식을 하던 사업을 하던 음식점 창업을 하던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누가 돈을 잃으려고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 속성 중에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과대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 창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되길 바라다 보니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계획엔 대부분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식당 폐업률이 80%에 달하는데 뭐 이런 거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된 아이템 또는 사례만 보고 나도 잘 될 것 같으니 퇴직금, 전세금, 목돈 끌어다가 일단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 당연합니다. 생깁니다. 근데 출발부터 이런 실패에 대한 혹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았더니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이것저것 무리수 두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빚만 남게 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사장님 직접 다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험한 험지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실패까지 포함된 계획,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격을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로 좌절하지 않고 이분들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식당 창업을 결심했어요. 근데 식당 창업 준비할 때 들어갈 비용을 먼저 예상하겠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식당 하나 창업할 때 드는 현실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둔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실패했을 때 혹은 망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게 되는데 일단 내가 실패할 확률 자체는 예측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손해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결국은 투자금을 확 낮춰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최소 금액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창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그전까지 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멍키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고 식당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 기물, 직기, 시스템, 서비스, 필수 환경 모든 것을 월에 적정 이용료만 내시면 사장님은 초반에 목돈을 투자하지 않고 홀과 배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멍키가 바로 도와드린 게 구독 시스템입니다. 먼슬리 키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매월 월세 매장이란 뜻입니다. 스스로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게 아니라면 이런 식당 렌탈 같은 혁신적인 안정망을 이용하여 초반의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상황을 마련하고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메뉴 개발, 마케팅 여러 가지를 작게 도전하고 거기서 실패하면 또 피드백이 없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업이 발전, 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기존 개념을 한번 붕괴시켜 보셔야 됩니다. 기존 개념의 붕괴라고 하니까 뭐가 망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식 변화에 가까운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에 외식업에 대한 개념에 의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외식업, 우리 보통 외식업이라고 말하는데 음식 만들어 파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보통은 성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맛을 올리려고 하죠. 일단 맛이 있어야 입소문 타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잠깐만 짚어보죠. 사람들이 식당에 오는 이유가 100%맛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외식 사업을 정말 오랜 기간 해오시고 성공하신 분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 물론 중요한 요소인 건 맞죠. 손님이 내 식당을 찾아올 때 맛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반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맛이 100점 만점이라 해도요. 맛 이외에 손님이 내 식당을 찾아와야 하는 그 나머지 반, 그에 대한 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의 취향, 맛, 그거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닭껍데기 싫은데 치킨에서 또 어떤 사람은 다 그게 얼마나 고소한데 그거 없으면 안 돼. 잡내가 나는 게 싫은 사람, 잡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제맛이라고 하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절대적인 맛의 기준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는 것이죠. 맛 자체는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게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당장 유튜브 이미 맛이 보장된 레시피 쫙 있고요. 요즘 프랜차이즈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누구나 다 요리 만들 수 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핵심입니다. 맛 중요합니다. 맛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50%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50%? 자, 이 맛에 대해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알아야 될 건 맛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장님이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하든 여타의 방법으로 이미 맛에 대한 거는 외부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해요. 진짜 맛은 그러면 어느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나머지 50%가 무언가, 외식업이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맛과 관련된 핵심이 또 하나가 바로 숙련도입니다. 즉 시간당 생산 속도입니다. 이게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 음식 장사가 아니라 제조업의 요소까지 갖춰야겠구나. 손님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제조업적인 마인드로 속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맛 50% 중요합니다. 나머지 50% 저희가 볼 때는 25% 제조업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외식업, 맛을 중요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제조업 25%의 속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럼 또 외식업은 과연 무슨 업인가? 유명한 가게들을 방문해서 맛만 분석하지 말고 대기가 있는 곳이면 줄도 서 보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 조리 과정에 보이는 투명한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모여서 그 가게만 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느끼는 맛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라면도 정말 추운 겨울 산정상에서 귀하게 먹을 때와 집에서 그냥 밥 먹을 게 없어서 편하게 끓여 먹을 때와 느끼는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 이건 저희 멍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특징, 실패 상황까지 염두에 두신 분들이 저희 식당을 렌탈해서 장사 시작한다고 했죠. 생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니 성공이나 화두에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 돈가스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우리
지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더니 로드샵 진출을 결정하셨죠. 워낙 맛이 좋고 소문난 집이어서 나가서도 잘 되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부를 물어보니 우리 식당 렌탈로 했던 시절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매장은 더 크게 화려하고 멋지게 인테리어도 했는데 말이죠. 같은 지점에서 동고동락했던 사장님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서 체감해 보시더니 대충 이유를 알겠다 합니다. 여전히 맛과 양 좋아요. 첫 번째는 반찬 관리부터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까지 사장님만의 노하우와 숙련도가 직원들에게 미처 전수되지 못해 보였고, 두 번째는 새롭게 리뉴얼된 브랜드의 분위기가 오히려 음식과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가게의 음식 맛이 아무리 좋더라도 직원의 친절함, 반찬의 퀄리티, 심지어 매장 특유의 어설펐던 디자인까지 특정 요소가 변하게 된다면 그 가게를 다시 찾을 이유가 이상하게도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그 집을 방문한 손님 입장이 직접 되어보면 유명한 집은 왜 유명한지, 부족한 집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둘씩 느끼는 게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아, 맛은 기본이고 이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명 요소가 있겠구나. 잘 되고 있는 사장님들은 지금도 여기에 집중하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매개로 해서 여기에 더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의 형태와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외식업, 우리 기존 상식을 붕괴하고 다시 보면 뭐예요? 바로 서비스업. 외식업은 맛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50%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뭐냐?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조업적인 속성과 나머지 25%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바로 사람에 대한 휴먼 터치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 외식업은 맛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무너지게 되면서 사장님이 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내 사업의 업의 본질이 뭐지? 라고 의문을 갖고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의 결실이 내 사업의 본질, 내 장사의 본질은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식업 시장에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 계획을 세울 때 뭐까지 염두에 둔다? 맞습니다. 실패까지 전부 예상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스스로 조성할 수 없다면 식당 렌탈 같은 안정망 꼭 이용해라. 그래야 내 정신이 건강해야 성공도 그만큼 가까워지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외식업에서 제조, 서비스업까지 개념이 진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저희 멍키와 함께 이미 수년간 크고 작은 성공을 이뤄낸 분들의 실제 경험과 수백 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사업에 유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